74차 시수업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 첫 번째 세계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변화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외환위기 발생 배경과 극복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비침 예절을 준수하십시오. 그리고 비와 흐르는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다른 반교실에 출입하지 않으며 수업 전후에는 반드시 교실을 환기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예방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단원의 구조 내용을 보면요. 외환위기와 한국 경제의 변화라는 큰 주제에 시장 개방과 한국 경제, 외환위기의 발생과 극복, 오늘날의 한국 경제와 새로운 과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교과서 288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볼까요? 국민의힘으로 나라 빚을 갚자. 왼쪽 사진은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 1998년 1월에 찍은 사진이네요. 그렇죠? 장롱에, 집집마다 장롱에 있던 금을 갖고 와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장동석도 외화를 들고 달러 이런 외화를 들고 나와 모금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모습. 97년 12월. 이것이 바로 외환위기에 대처한 우리 국민들의 협동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시간 속으로 국민의 힘으로 나라 빚을 갚자.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요. 시민들은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기업가, 연예인, 정치인, 종교 지도자 등이 금을 기탁하여 참여로 독려하였고 전국적으로 225톤 이상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을 수출해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22억 달러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금모으기 운동은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불렀죠. 우리 국채보상운동은 원래 1907년에 있었죠. 국채보상운동에. 나라빚을 갚자. 두 번째 국채보상운동이 바로 이 금모으기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모으기 운동의 원인은 뭐죠? 1997년에 겪었던 외환위기. 외환위기로 인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급하게 금융자금을 빌렸어요. 그래서 빚을 갚았어요. 이것이 IMF 구제금융이라는 위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인 애국심을 발휘한 거죠. 그럼 많은 시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그때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금모으기 운동은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금을 모아서 이걸 달러로 바꿉니다. 금과 달러는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금의 가치가 비싸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으면 금의 가치가 낮아져요. 금과 달러는 좀 반비례 관계인데 원래 경제적으로 이걸 전환해서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바로 외환은 바로 달러죠. 국제 기축 통화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달러로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금을 달러로 바꾸자. 금 모으기 운동은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외환위기 극복의 상징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과서 28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변화하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자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되고요.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자 농민들은 학생, 시민들과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재협상과 국회 비준 거부, 대통령은 협상 무효선언과 이행기에서 제출 중단을 요구하면서 1990년대에 바로 이 시위를 전개했죠.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투쟁이었죠. 시장 개방과 한국 경제. 제1차 석유파동 1973년, 1973년, 2차 석유파동 1978년. 그렇죠? 이 석유파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농산물, 석유, 철강, 섬유, 철강, 금융, 지적재산권, 이거 예전에 이 지적재산권 강조되기 전에는 뭐 저작물들은 막 그냥 무단으로 복제해서 쓰는 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지적재산권이 강조되면서 강조되면서
아무거나 함부로 무단복제할 수 없죠. 무단복제했다가는 이제 걸리면 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이제 이런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좌우하는 분야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논의하게 돼요. 시장 개방이라는 거는 이제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 자유무역 사상이 입각한 거죠. 이 과정에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했어. 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했어요. 94년이라고 설명했는데 93년에. 그 다음에 2년 후인 95년에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트 체제가 뭘로 바뀌었느냐? WTO 체제로 바뀌었어요. 세계 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의 약자가 WTO입니다. 이 세계 무역기구는요.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회원국 간의 통상 분쟁을 해결하여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지금도 존속해요. 여기서 이제 국제 무역 분쟁을 여기서 세계 무역기구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무역기구는 집단 간 다자간 무역 협상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었어요. 여러 국가들이 선진국 국가군 또는 이제 개발도상국 국가군 이 집단으로 이제 서로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자유무역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다자간 무역 협상이 안 되니까 개별 국가들끼리 1대1로 자유무역 협상을 체결하는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바로 FTA가 이제 체결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 세계 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에 무역 장벽이 낮아졌어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말하죠.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세계 자본시장이 1990년대 중반에 통합이 됩니다. 후반에 들어서. 냉전 체제가 끝난 다음에 한 5, 6년 이후에 바로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 증세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 무렵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과 보고, 휴대전화 통신의 발달 보고 이런 거죠. 아직 스마트폰은 개발되지 않았어요. 1990년대 중반은. 인터넷과 휴대폰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냥 세계화가 당시 대세였어요. 세계화의 흐름에 탄력을 붙여주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세계화. 전 세계적으로 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1990년대 전반까지는 성장을 지속하였다. 세계적으로 통신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한국이 급증했고 여러 기업이 러시아, 중국, 동유럽 등지로 이 북방 외교를 해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방 외교를 해서 외교 관계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진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90년대 진출하기 시작하고 정부는 상품과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던 기업들,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들을 공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공기업을 민간에게 팔았죠. 그걸 민영화라 그럽니다. 공기업들이 이제 민영화되고 또 민간에게 판 것뿐만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게끔 이제 바꿨죠. 체제를.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1996년에 1996년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그 다음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개발회의 클럽인데 이 OECD에 가입한 이 시기가 바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가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한국 정부의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한 이 정책을 뉴 리버럴리즘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불러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동시에 퍼진 사상이 뉴 리버럴리즘입니다. 뉴 리버럴리즘. 바로 리버럴리즘 하면 자유주의죠. 거기에 뉴 NEW가 붙어서 뉴 리버럴리즘은 신자유주의가 돼요. 이 신자유주의가 원래 1970년대 그 선진국 미국, 영국에서 시작되는데 이 90년대 중반에 이미 냉전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념이 해체된 상황에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이런 대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간섭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자 이런 이제 논의가 이제 전개되면서 그게 마치 진리인 양
이게 퍼져나가서 세계 국가들의 경제 정책도 뉴 리버럴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만의 이런 흐름이 아니었던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이번 96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다 된 줄 알았죠. 그러나 이제 1년 후에 바로 외환위기를 겪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 289쪽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특징은 뭘까?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사상 경향을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정책. 대공황 이후에요. 1929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 이후 미국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폈어요. 대표적인 경제학자 케인즈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국가가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서 공급을 이제 통해 가지고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계획을 추진해서 수요를 만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 혁신 정책이 수정 자본주의 정책이었는데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데다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모든 것의 문제점이다. 따라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원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이전에 그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그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이 잡힐 것이다. 인비주얼 핸드. 그런 믿음이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시장에 맡겨주자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주자.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시장에서 다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게끔 하자.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은 줄이자. 정부의 복지정책도 줄이자. 이런 논리가 바로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이게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 정책을 하면서 그 1960년대, 70년대에 나타난 이제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 나타난 정부 규제의 그 비효율성,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야 된다. 비효율적이다. 시장을 억누른다. 그 다음에 복지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놀고 먹기를 좋아한다. 복지병에 걸린다. 뭐 영국에서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된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근로의욕을 다시 돋구게끔 해줘야 된다. 어? 주던 복지도 다 줄이자. 민영화시키자.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거 뭐냐? 노동시장에, 어?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정규직 사회를 무너지자는 거.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가지고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함부로 기업주 사장들이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해고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법적으로 바꾸자 조치를. 그래서 언제든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해서 기업 활동을 더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쪽으로 가자. 그 다음에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적자가 많으니까 적자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기업으로 살리려고 하면 과감하게 민간에서 경영하도록 바꾸자라는 운영권을 넘기자. 민간에게 운영권을 넘기자. 그래서 이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자. 공기업이 원래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 공공안전,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이제 사적 이익을 좀 추구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대세가 돼가요. 불행하게. 그 결과 시장의 효율성은 높아졌어요. 물론. 근데 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가 골고루 이제 퍼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그 부가 다 증진되거나 이렇게 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커지면서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자본이 이득이 되는 쪽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자본들이 다국적 기업들이죠. 또 인건비가 싼 쪽으로만 가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노동을 이제 착취해가지고 이윤을 더 늘리고, 인건비가 이제 낮으면 이윤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경제학에서 신봉하는 이런
법칙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논리로 이제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더 못 사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양극화도 나타나고 개인 간의 양극화, 집단 간의 양극화 이게 나타나는 빈부의 차가 극과 극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 신자유주의가 진리가 아니다. 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에 반대한다. 반세계화라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예시다가는 이렇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빈부격차 확대, 국가 간 경제격차 심화, 시장 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즉 부정적인 측면이 현재는 더 강하다. 현재 우리 2021년에 이런 상황에서 제4차 산업혁명까지 닥쳤으니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쵸? 복지 문제 여전히 우리나라 완전한 복지국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현재 과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과제. 빈부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 빈부의 양극화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혁신이 되고 유지될 수가 있다. 그렇죠?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개방과 한국 경제.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난 우리 역사에서의 필연적인 사건이 아주 필연적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외환위기였죠. 동그란 외환위기. 언제 일어났다? 1997년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에 일어났습니다. 말기 때. 1980년대부터 정부의 보호 아래 느슨하게 운영되던 재벌 기업들은 이 시장이 개방되면서 또 국제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세계 무역 기구 체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웠다. 특히 급격한 시장 자유화와 경제 개방 속에서 대기업은 은행 자금을 무분별하게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는 데만 힘을 쏟았어요. 규모의 경제라고 해가지고 계속 사업만 확대하는 겁니다. 실속이 없어요. 그런데 뭐 고유의 탄탄한 내실있는 자본이라든가 기술 이런 걸 좀 갖추고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귓불도 없으면서 그냥 사업만 그냥 벌려놓은 겁니다. 돈 빌려가지고 일단 저기 벌려놓고 보자 이런 심리였어요. 내실을 다진 다음에 이제 자본과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소기업 위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고 정부의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이 낳은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외환위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1997년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외환위기는. 외환과 금융불안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대출을 대거 회수했어요. 외국 투기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윤을 빼먹고 그 다음에 저 외환과 금융불안 시장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해 간 겁니다. 이에 갑자기 많이 갖고 있던 외환 보유가 바닥이 났어요. 고갈되면서. 심지어 뭐 몇십억 달러밖에 없었다네. 우리나라 현재 외환 보유가 3천억 달러 정도 되죠, 아마. 근데 이 당시 막 몇십억 달러, 당장 돈 내고 나면 하나도 없는 거지 상태가 되는 국가가 부도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이런 기업들의 또 연쇄 부도도 또 이어졌어요. 그래서 굴지 대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 닫기 시작했어요. 결국 김영삼 정부는 97년 말에 급하게 국제통화기구 바로 IMF에 달러를 빌렸어요. 그게 바로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아서 당장 갚아야 될 외채를 상환을 했죠. 여기 왼쪽에 날개글에 국제통화기금 보이죠? 환율과 국제 수지를 안정시켜 국제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입니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금융 지원.
근데 이자율이 세요, 이게. 국제통화기금에. 돈만 그냥 거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원금만 빌려줘서 원금 받아내는 게 아니라 원금에 이자 붙여서 받죠. 국제 고리대금업체라고도 불렀어요. 국제통화기금을. 이렇게 긴급 자금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요. 이 국제통화기금이 관리체제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기업, 시장의 문제점을 막 지적하면서 개혁을 해야지 계속 금융을 지원해주겠다. 아니면 니네 금융 지원 쥐뿔도 없다. 개혁 안 하면. 이렇게 압력을 놓으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 김대중 정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외국 자본 유치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했던 거였죠. 그래서 먼저 외환위기가 터지자마자 부실기업이라는 거는 이 자산에서 그 부채가 많은 기업들, 빚이 과도하게 많은 기업들이에요. 이윤은 적게 나면서 쥐꼬리만큼 이윤이 나오는데 빚은 아주 코끼리만큼만 빚이 있다. 이런 기업들과 또 은행들 막 이런 부실 기업에 돈 대출해줬다가 못 받는 은행도 있죠. 이런 은행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또 통폐합시켰어요. 통폐합된 은행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 저기 외환은행 같은 경우도 하나은행하고 통합돼서 KB 하나은행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되게 은행들이 지금 우리 시중 5대 은행들이 되게 통합된 자본들이에요. 이때 외국에 또 매각이 됐어요. 외국에 팔렸어. 어?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론스타라는 어디 듣보잡 저기 어디 고리대금 업체에 팔렸다가 론스타가 몇 조의 이익을 얻고 또 팔아버렸어요. 외환은행은. 어? 그런 론스타 비리 사태 그런 것도 있었죠. 공적 자금을 또 투입해.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한 거 이거 투입을 해서 부실 금융기관을 정상화시켰어요. 은행들 살렸다는 거면 쉽게 말하면. 공공부문에서도 공기업 민영화. 이거 아까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오죠. 정부가 운영하는 비효율적인 관료적인 그 공기업들을 민간에다 매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고 이 사업 지휘권, 운영권을 넘기는 거예요. 민간에. 그 다음에 경영혁신 등의 개혁을 추진을 했다. 노동 부분에서는 이 노사정위원회라는 거 98년에 김대중 정부 때 이건 뭐냐? 노동자와 사용자, 즉 이제 기업가, 그다음에 정부가 모여서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 해서 만든 게 노사정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제 이건 뭐냐? 기업이 어려울 때 시장에서 막 물건이 못 팔거나 많이 이윤이 못 나가지고 경영이 어려울 때 기업 경영이 어려울 때 이제 그 기업의 노동자들 일하고 있는 종업원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는 겁니다. 정리해서 해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정규직으로 정년이 보장됐었는데 외환 위기로는 겪으면서 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간 거예요. 정년이 보장되는 거 이제 공무원, 교사 이런 특수집단 빼고는 이제 정년이 다 불안정해지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위태위태한 사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을 필요할 때마다 아무데나 보낼 수 있는 이 일을 다른 기관에다 보내가지고 일시킬 수 있는 파견제를 도입을 하고 고용보험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력을 전개했어요. 이게 다 나와 있는 게 노동시장의 유연화, 아까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말하는 이게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의 얘기예요. 응? 대신에 정부는 이제 고용보험을 확대해가지고 이제 실업자들 양산되면 고용보험으로 지급해가지고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근로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일자리를 좀 더 늘려서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게끔 하자. 이런 노력들을 이제 전개를 했던 거죠. 한편 국민은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서 외환 위기를 갚으려고 극복하려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엄청나게 모았어요. 작은 손 모아서 수백 톤 금 모였고 부족한 외환 22억 달러 이거 몇백억 달러 그 빌렸거든요. 국제통화기금으로 500억 달러를 일시에 빌려가지고 빚 갚는 데 썼는데 거의 22억 달러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겁니까? 국가를 살려보겠다 하는 국민들의 의지. 그래서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 원래 첫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본의 차관 제공에 따른 경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현재 이제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을 이었다. 이 얘기죠.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한국은 2001년에 국제통화기금, 드디어 97년에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지원 신청을 받았고, 97년 12월 달에, 2001년에 저기 월드컵 개최 1년 전에, 그래서 IMF로 빌렸던 돈을 다 갚았어요, 우리나라.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에 따른 거죠. 어? 기업에서 잘 일하던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가장들이 일시에 해고당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뀌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이 시기에서 바로 지원금을 조기 상환하고 저희 가게가 부담하고 이 고통을 가게, 기업, 뭐 정부가 다 고통을 분담한다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노력으로 이걸 국제통화기금 관서에서 벗어나고 다시 흑자 국가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출혈이 컸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무너지고 자살하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게 부실기업과 은행이 통폐합되면서 여기 은행원도 쫓겨나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 해고되고 그래서 자영업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치킨집만 세워가지고 치킨집 사장님들. 치킨집 사장님이 그냥 돈 벌려고 치킨집 사장님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평범한 일자리 다니다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가진 돈 이제 미천 모아놓고 대출 받아가지고 치킨집 열어가지고 이제 저 치킨 파는 거죠. 그럼 이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이 정리해고자 근로 파견제가 실시되면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직됐어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과정에서 또한 많은 자영업자가 도산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렇죠. 중산층의 비중이 낮아졌다.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90년대 중반쯤에 어느 정도 중산층이 성장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97년에 외환위기가 겪으면서 중산층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정규직 노동자라서 안정되게 고액의 봉급을 받던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스스로 자영업자는 스스로 돈 벌지 못하면 이제 월급 주는 데 아니니까 자기 월급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영업이 한다고 해가지고 매월 꾸준한 소득이 보장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자영업은 뭐 잘 되고 어떤 자영업은 또 못 되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 겪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희생당하고 영업시간 단축돼가지고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막 무너지고 그랬습니까? 문 닫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보상해줘야 되는데, 뭐 쥐꼬리만큼 뭐 주고 말이죠. 생색내고. 응? 다른 지금 선진국가를 비교해보세요. 저 자영업자를 살리려고 그 비용 다 대준다고, 보장해준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도 아닌데 쥐꼬리만큼 주면서, 재난지원금 그런 거 주면서, 재난지원금 못 주겠다고 막 기획재정부가. 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를 다 죽어봐, 다 죽고 난 다음에 뭘 이제 새로 어떻게 세금 낼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들 다 세금 내가지고 국가가 운영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좀 엉뚱한 세기로 했지만 이제 이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런 비극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하는 제도가 이제 정리해보자다. 기업들의 연쇄부도 97년 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요청 다른 기사 구직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 지하철역 내 노숙자들 그게 일자리 없어가지고 완전히 인생 포기한 사람도 아닙니까 길거리에. 예? IMF 구제금융 공식주체 이게 외환위기 당시의 사회 모습이고 이 현상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극복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외환위기 극복을 하고 다시 이제 정규직 사회가 될 줄 아는데 여전히 완전 비정규직 중심의 사회, 정규직이 늘어나는 대신에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는, 정규직 일자리는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 그러니까 막 투잡, 쓰리잡, 포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를 막 평상시에 뭐 수십 개씩 가져야 된다. 참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겁니다.
평생 동안 뭐 수십 개 일자리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죠? 사람이 평생 모험만 하고 사나?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내용적인 정리를 보면 외환위기 발생각. 그래서 배경과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제 기회를 얻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소수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죠. 대다수는 이제 몰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게가 몰락하고, 뭐, 가장이 해고되고 나니까 집이 어려워지지. 학원도 못 다니고, 이제, 애들은. 그러면 이제 극복,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죠? 결과, 중산층 축소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이란 말이에요. 고용이 불안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그 고용주가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입장이죠.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자유무역이 전 세계에 확산됨에 따라서 국가 간 무역 장벽은 낮아지고 상품과 노동과 자본 등 여러 분야의 이동은 더욱더 쉬워진 사회가 됐습니다. 한국은요, 2004년에 칠레하고 개별 국가 간 무역 협정인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인 자유무역 협정을 맺기 시작해서 이후 2011년에 미국, 그다음에 EU, 유럽연합과 그다음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무역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갔습니다. 여기 나오죠. 2007년에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2011년에 타결됐고 9년에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서명, 현재 20여 개국에 대해서 협상 및 협상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최초는 2004년이다. 반도체, 액정화면, LCD, 그 다음 요즘 LED라고 하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약진하였으며 정보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 및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9위까지 올라갔어, 우리나라가. 이 IMF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국가 경쟁력이 강화됐던 거죠. 한국 경제는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정보 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는. 자유무역협정,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이다. 개별 국가 간끼리 A 국가와 B 국가가 있으면 A 국가와 B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시장 확대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경우 수출과 투자가 촉진될 수 있지만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위축 몰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게 양날의 칼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일자리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 가속화되는 세계화로 한국 경제의 대무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2007년에 미국의 서민주택 담보 파산 사태, 이게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모기 지른 사태인데, 이로 인한 또 사태가 그 다음에 세계 경제 공황을 또 야기시켜요. 2009년에는 그리스 재정 위기로 세계 국제 경기가 크게 이제 침체를 해가지고 악화되었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어요. 이런 사태가. 국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고, 대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업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소상공업자들의 일자리, 자영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침범에 들어와서 이제 서민 상권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빵집 같은 경우도 빵집, 대기업 계열의 막 빵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동네 빵집들이 망하게 생겼다. 대기업의 마트, 대형 마트들이 들어와가지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이 다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사태를 말하는 거죠. 또한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사회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뭐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몰라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심화되는 불균형. 이것도 오늘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다. 역사 다가가기, 한국 경제의 과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왼쪽부터 볼게요.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들은 여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청업체는 뭐냐면
대기업으로부터 이익감을 받아서 그 이익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을 하청업체라고. 그러면 이 대기업 같은 경우 원래 이익감을 주는 업체는 원청업체라고 그래요. 원청. 원청의 반대가 하청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시에 따라 그 기업의 사무장에서 근무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근로자나 근무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은 하청업체나 파견업체가 맡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어요. 다 떠넘기는 거죠. 대기업들이 하청업체하고 파견업체를 떠넘겨버려요. 이게 대기업은 대법원은 대기업이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청한 대기업도 부정노동 행위를 시정한 주체로 보고 책임을 묻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도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이제 그 법원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제 그 근로자로 일했던 개인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이 많이 납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을 법정에서 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됩니다. 2013년 1월 제정 시행된 이 법은 지자체장이 심야 시간이 2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죠. 이 제도는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며 대규모 점포의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거죠. 그래서 대형 마트들이 월 2회 이제 쉬는 거죠. 그죠? 일요일에 쉬는 거, 휴업. 이런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유통산업발전법, 골목상권 보호, 이 대규모 점포, 대형 마트 근로자들 휴식 보장. 그죠? 어.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 그 내용 정리하면 되고요. 교과서 292쪽에 신문기사 통계로 본 한국 경제입니다. 왼쪽 기사가 외환위기 당시 신문기사에서 보여준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고요. 오른쪽은 통계 그래프로 본 경제성장률, 2인당 국민 총소득의 상황입니다. 2018년에 3만 달러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는. 연한 인당 국민소득이 한 3만 5천 달러 현재 되나요? 그 정도? 그럼 되면 뭐래? 다 이제 빈부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졌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다. 기사 내용을 읽고 외환위기 당시 사회의 모습을 써보면 경제 위기로 인해 가정 불화가 늘어났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지방에서. 비싼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진 대학생들이 학업을 뒤로 미루고 군입대를 해버려요. 군대 입대하기로 했다. 한편 환율의 급상승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이제 모습을 예시로 쓸 수 있죠. 기역 니은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 경제 상황. 기역은 1978년에 있었던 2차 석유 파동이다. 우리나라는 석유 등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 파동이 일어나자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다. 이유는 1997년 말에 일어난 외환위기다. 외채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서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기업들이 부도가 이어졌다. 바로 기업과 니은 사례죠. 기업은 여기 그래프에서 이 상황이고 78년. 그 다음 니은은 여기 1998년 이후 여기 상황이죠. 그래서 좀 다르다. 3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포기할 과제를 골라 만평을 그려보면 비정규직 증가 문제, 소득격차 심화 문제, 취업난 심화 문제, 소비심리 위축 문제, 삶의질 저하 등 이런 한 가지 과제를 골라서 그림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세계무역기구, 경제기업 협력개발기구, 가입, O, X. 여러분들 학습지를 보면요. 세계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변화하다. 이전차시 진단평가 1번. 1번은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NGO, 바로, 비정부기구가, NGO라고 불리는 비정부기구인 시민단체가 성장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 촛불 집회라는 평화적 시위를 통해 사회 다양한 사안의 의견을 표출했다. 그 다음에 1번의 기업 내용 정리 1번은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바로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졌죠. 95년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죠. 바로 뭡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이 됐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무슨 정책이다? 자료학습 1번은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New Liberalism 정책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그 다음 이제 3번 신자유주의고요. 1번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3번은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금으로 이 조기 상환. 국민들이 뭘 했습니까? 이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받자. 금 모으기 운동. 금 모아서 달러로 바꿔서 빚을 갚자. 나라 빚을 갚자라는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죠. 언제?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어요. 1998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 협정이죠. FTA. 4번은 개별 국가 간끼리 자유무역 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 제가. 그 다음에 2번엔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이 IMF죠. IMF. 인터내셔널 모노터리 펀드 약자인데 IMF가 국제통화기금으로 번역이 돼요. 2번은 국제통화기금이었습니다. 형성평가를 보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출범 이후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국제 교역량 증가했죠. 맞는 설명이고요. 김영삼 정부는 97년 말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자유무역협정이 2004년에 시작됐죠. 칠레하고. 그쵸? 2003년, 4년. 그죠? 칠레하고. 그래서 이게 틀렸다. 97년에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렇게 됩니다. 국민은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을 최초로 맺은 시기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 답은 2번의 답은 김대중 정부 때 조기 극복했고 금모으기 운동했다. 1번. 그냥 김대중 정부는 언제야? 대통령 1998년부터 2002년, 02년. 김영삼 정부는 93년에서 97년. 대통령이 집권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03년부터 07년. 노태우 정부는 88년부터 92년. 이명박 정부는 08년부터 12년, 2012년까지 있었어요. 정부가.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음에 설명하는 국제기구는 자유무역, 1995년에 출범했다. WTO죠.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베트남에 한국 군대 파견한 건 아니잖아요. 64년에서 73년까지죠. 아니에요.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했죠. 98년의 모습. 미국으로부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차관을 제공받았다. 미국이 아니죠. IMF로부터 받은 거죠. 잘못된 진술이고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해고자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고 국민이 가계가 희생되면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희생 속에서 외환위기가 극복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애국심이 강해요. 그 외환위기를 당했어도 나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막 감내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나보다는 공동체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서도 방역 수칙을 다 준수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노력, 국민성은 대단히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계속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외환위기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른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